학교 학부모님을 위한 입시 전략 설명이에요.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대학에서 학생을 어떤 방법으로 선발하나요? 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학 입학 전형이라고 하고 줄여서 대입 전형이라고 하죠. 대입 전형은 크게 우리 수시와 정시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 이 정도는 아마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어머님들 생각할 때 수시는 그럼 뭐냐라고 했을 때 요 네 가지 전형으로 아이들을 뽑는 전형이라고 일단은 말씀을 하시겠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 이렇게 이제 알고 있을 텐데 제가 여기서 논술과 실기를 좀 작게 이렇게 적어놨어요. 일단 논술과 실기를 작게 적어놓은 이유가 있죠. 뭐 아마 예측을 했을 텐데 뭐 이제 뽑는 비율이 아이들 선발하는 비율이 굉장히 적든지 또는 또 하나 있죠. 자 전형은 나중에 우리 아이들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입시를 치를 때는 아마 폐지가 되지 않을까 점점점 없어지지 않을까 해서 작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수시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자, 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수시는 언제 아이들을 우리 입시가 치러지나요? 보통 자, 수시는요. 고등학교 3학년 교육 과정이 끝나기 전에 보통 치러지는 게 수시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정시는요? 정시는 수능을 치른 다음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이 끝난 학원에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자, 어머니 죄송한데 음소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수시가 끝난 다음에 정시가 이렇게 이어지죠. 수시 전형이 끝난 다음에 정시가 이어진다. 그 정도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우리 정시는 당연히 수능 중심으로 아이들을 뽑는 전형이고요. 그 비율을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제가 넣어놨어요. 수시는 약 60% 정도를 뽑고요. 정시는 약 40% 정도를 뽑는데요. 자, 이게 자, 지금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자, 대학은요.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보내고 싶은 대학,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를 기준으로 저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전국에 있는 대학이 아니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 뭐 15개, 16개 대학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수시로 60%를 뽑고요. 정시로는 자, 40%를 뽑는다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수시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는 약 10% 정도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는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약 30% 정도 뽑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합치면은 약 40% 정도 뽑는다고 합니다. 합치면 50%가 되고 그럼 나머지 10%는 아까 잠깐 언급했던 논술과 특기자 전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시는 수능 중심으로 진행되는 전형이고요. 약 40% 자, 우리 그 비율로 뽑는다고 합니다. 당장 수시에 2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그다음 정시의 수능 전형, 자 정시 이렇게 3개만 봤을 때도 가장 비율이 큰 게 정시 전형이라는 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정시 그만큼 수능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도 이 비율만 봐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다라고 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기겠습니다. 자, 일단 대입에서 아이들이 몇 번의 원서를 써서 몇 번의 기회가 있는지 그걸 좀 옆 페이지에는 좀 적어놨거든요. 수시에서는 6번의 자 우리 원서를 써서 6번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정시에서는 3번을 지원할 수 있는데 단 수시 합격자는요. 수시 6번을 지원해서 모두 다 합격한 경우에는 정시에 지원할 수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수시 6번을 지원했는데 그중에 뭐 한 학교를 붙었다. 그러면은 정시로는 지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전략이 하나가 나오죠. 자, 수시는요. 수시 6번은요. 무조건 수능을 봐서 정시 전형으로 붙을 수 있는 대학을 수시 전형에 집어넣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거보다는 높게 우리 수시로 대학을 지원해야 된다는 거. 그게 이제 학습적인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수시는 이제 앞에서 자, 앞에 잠깐만 볼게요. 보시면은 여기 학생부라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이라는 이런 말들이 계속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좀 생기죠. 학생부가 뭔지. 그래서 학생부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학생부는 다른 말로 생기부라고 하고요. 자, 이게 이제 뭐의 줄임말이냐면은 학교생활기록부라는 거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학생부, 생기부, 학교생활기록부 이렇게 나온다고 해서 어머님들 다 다른 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똑같은 말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학교생활 기록부는 교과 전형과 비교과 전형으로 나눠져 있고요. 자, 오늘은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을 제가 넣어놨어요. 왜냐하면은 오늘 지금 저희는 자, 대입을 지금 언급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자, 학교생활 기록부 항목을 지금 여기다 넣어놨습니다. 총 8개 항목이 있고요. 인적사항, 학적사항이 있고요. 출결사항, 수상경력 해서 8개 항목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중1, 2, 3, 중1, 2, 3 중학교 학생이니까 우리 중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도 좀 궁금하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살짝 넣어놨어요. 고등학교의 학교생활 기록부 8개 항목에서 딱 하나가 빠져요. 몇 번이? 4번이 빠집니다. 4번에 자격증 및 인증을 뺀 나머지 7개가 다 똑같아요.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자, 중학교는 자, 수능을 준비하는 또는 입시를 준비하는 기본이 된다라는 게 바로 이런 겁니다. 자, 중학교 때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를 잘 준비를 한 다음에 고등학교 때 실전으로 잘 채워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생활 기록부 하나 빼고 다 똑같으니까. 자, 그렇게 알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교생활 기록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교과에 해당되고 어떤 부분이 비교과에 해당되는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자, 보시면은요. 교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딱 하나밖에 없죠. 바로 6번 항목 교과 학습 발달 상황이라는 부분이 있고요. 거기에 작게 제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고 적어놨죠. 자, 이 부분은 위에 이제 우리 말풍선으로 제가 넣어놨네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 성적이 싹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과목별 선생님들이 그 학생 하나하나의 세부 능력, 과목별로 세부 능력 및 특별한 사항들을 여기다 기재를 해주세요. 자, 딱 들어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된다라는 걸 아마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교과에 해당되는 부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비교과에 해당되는 부분은 3번, 4번 수상경력, 4번 자격증 및 인증, 자 6번 창의적 체험활동, 자 줄여서 우린 창체활동이라고 하죠. 이 안에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독서활동.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비교과에 해당됩니다. 그럼 나머지 항목은 뭐냐? 공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교과와 비교과로 생활기록부는 나눠진다라고 보시고요. 근데 이제 하나는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바로 8번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고 돼 있고요. 이거는 줄여서 행특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6번은 자, 세부 능력 및 특기상 줄여서 세특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줄임말도 좀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행특은요. 담임 선생님이 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 2학년 때 담임 선생님,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자,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학생을 평가하고 종합적인 의견을 적는 자, 일종의 담임 선생님 추천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추천서니까 아무래도 좋은 내용들, 자, 유익한 내용들이 좀 많이 써 있을 텐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님들은 자, 1년에 한 번씩은 이 생활기록부를 검토해 주실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은 간혹 자, 우리 뭐 장난이 짓궂다든지 너무 심하다든지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좀 안 좋은 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 반드시 학교생활기록부는 1년에 한 번 자, 꼭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회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학교생활기록부 확인하는 자, 그 사이트가 있죠. 우리 네이버에서 대국민 자, 우리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이렇게 치시면 돼요.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자, 그렇게 해서 일단 우리 수시에 들어가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전형의 그 앞에 붙은 학생부라는 명칭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봤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대학교를 들어가는 자, 대입 전형은요.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이렇게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다. 그럼 학생부 교과는 다시 정리하면은 학교생활 기록부 중에서 교과 항목의 비중이 크게 해서 아이를 우리 선발하는 전형이다. 그럼 학생부 종합은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와 비교과 등의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아이들을 선발하는 전형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시는 수능 성적의 비중이 굉장히 크게 우리 작용해서 아이를 선발하는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세분화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이시죠? 지금 서강이와 서강화 학교가 다른 두 서강이 서강화가 있어요.
내신 등급은 1.54로 자, 우리 평균이 다 똑같네요.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일까요? 학교는 지금 다르죠. 근데 내신 성적은 지금 같습니다. 자, 누가 더 우수할까요? 자, 아마 이제 어머니들 저 이런 얘기, 부모님들 이런 얘기 하실 거예요. 서강이 서강아 내신은 같지만 학교가 A교, B교 학교가 다르잖아요. 아마 A교는 특목고고 B는 만약에 자 일반고라면 서강이가 훨씬 더 자 우리 저 좋은 우수한 학생 아닐까요? 뭐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요즘 수능에서는 학교를 가려서 생활기록부가 대학교로 제공이 됩니다. 그걸 이제 브라인드 처리했다라고 하죠. 그럼 대학에서도 자 보세요. 내신 성적만 보고 학생을 선발하는 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건 굉장히 어렵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딱 보니까 이번엔 뭐까지 들어가 있죠? 수능 성적까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서강이와 서강아가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인지가 한눈에 딱 보이네요. 일단 서강이와 서강아는 내신 성적은 같지만 수능 등급 국수 영탐의 4과목 합을 봤더니 서강이는 1, 1, 2, 2 해서 6이 나오고요. 서강아는 2, 2, 3, 3에서 10이 나와요. 자, 딱 봤을 때 누가 더 우수한 학생이에요? 서강이가 우수하네요. 그럼 대학에서는 누구를 뽑으려고 할까요? 대학은 무조건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뽑으려고 하거든요. 자, 당연히 서강이를 뽑겠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전형 방법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오로지 교과만 반영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방금처럼 이렇게 내신이 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중에서 우수한 아이를 선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자,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자, 요렇게 내신뿐만 아니라 내신의 이제 비중이 가장 크죠. 그런데 수능 또한 버금갈 정도로 자, 우리 성적을 좀 반영을 해서 아이들을 선발한다라는 거예요. 자, 위에 내용을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요. 교과 성적과 플러스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는 게 반영돼서 아이들을 뽑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수능 최저 학력이 뭐냐? 여기 이제 적혀져 있네요. 볼게요. 조금 확대할게요. 자, 대학에서 수시 합격자를 변별하기 위해서, 자, 구별하기 위해서 지원자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수능 등급이래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뭐 고려대가 있어요. 자, 우리 고려대는 고려대를 들어오기 위해서는 자, 교과 성적 당연히 우수해야 되는데 또 하나 조건이 있어. 그게 뭐냐면은 우리 학교는 수능을 몇 과목은 좀 잘 봐야 돼. 수능은 이 정도 이상은 돼야지만 들어올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 최저라고도 하고요. 수능 최저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성적만이 아니라 이렇게 수능의 일부 과목들이 좀 반영이 된다라는 거 알고 죄송합니다. 자,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일단 아까 수능 최저라는 게 있다라고 했잖아요. 자, 수능 최저에 자, 우리 15개 대학의 수능 최저 우리 기준을 제가 여기다 다 넣어 놓은 거예요. 2023년도 기준이고요. 자, 고려대학교 보니까 인문학,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문학 계열이죠. 3개 합이 6. 그러니까 잘한 거 3개를 합쳤을 때 합이 6이 내면 된대요. 자연계열은 3개 합이 7이면 된대요. 의대는 무려 4개 합이 5네요. 어떤 조합이 돼야 되죠? 1, 1, 1, 2등급이 나와야 되네요. 의대는 이렇게 항상 우리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그런데 밑에 보시니까 5개 학교는 수능 최저 학력을 미적용하네요. 자, 그럼 이 학교는 어떤 아이들이 많이 지원할까요? 내신 성적이 굉장히 우수한데 수능 성적이 안 나온 아이들은 이 학교를 주로 지원을 하겠죠. 네. 자, 이런 수능 최저 학력 기준까지 제가 넣어놨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실전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고려대 신소재공학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자, 서강이와 서강아가 둘 다 지원을 했대요. 둘 중에 누가 합격을 할까요? 자, 서강아 있을 때 둘 중에 누가 합격을 할까요? 자, 서강이는 내신이 1.24고요. 자, 서강아는 내신이 1.65가 나왔어요. 자, 수능 등급을 보니까 누가 뭐 잘했다라고 이게 보기에는 확연히 잘한 게 이렇게 막 딱히 보이지 않아요. 서강이는 국어를 조금 더 서강아보다 잘했고요. 자, 서강아가 서강이보다 영어를 조금 더 잘했네요. 국수영탐 4과목 합을 봤더니 둘이 똑같아요. 근데 잘한 과목 3과목 합을 봤더니 서강이는 8이고요.
서강아가 조금 한 등급 정도 더 우수해요. 자, 과연 누가 고려대 신서재공학과에 합격을 했을까요? 자, 수능 최저학력 제가 밑에 넣어놨거든요. 자연계열 3개 영역 등급합이 7 이내가 돼야 된대요. 자, 서강이는요. 3개 영역 등급합이 8이고요. 서강아는요. 3개 영역 등급합이 7이에요. 내신은 서강이가 1.24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능 최저를 자, 그 기준을 충족했나요? 못했나요? 못했어요. 자, 그럼 이제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서강이는요. 아쉽게도 내신 성적이 좋지만 수능 최저를 못 맞췄기 때문에 불합격 처리가 되고요. 서강아는 만약에 서강아가 붙었다면은 자, 서강아는 내신이 조금 나빠도 이렇게 합격 처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은 바로 자, 우리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또한 우리 그 수능 또한 몇 과목은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 등급 이상은 좀 나와야 된다라는 부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그래프에서 5개 항목이 있는데 압도적으로 서류가 굉장히 높네요. 그리고 내신 조금 들어가고요. 면접도 조금 들어가요. 그죠? 그리고 수능도 조금 들어가네요. 자, 수능은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은 우리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 학교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렇게 수능이 조금 들어간다라고 나와 있고, 근데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거는 서류가 훌륭해야 된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제가 이제 줄여서 학종이라고 하는데요. 학종에서 중요한 서류는 뭔가요?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나올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말하는 서류는 3가지가 있어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 그런데 제가 과감하게 자기소개서와 교사 추천서는 X를 해놨죠. 자,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중학교 1, 2, 3학년 아이들이 수능을 치를 때 자기소개서는 아마 폐지가 될 거고요. 교사 추천서는 이미 지금부터 폐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라는 건 자, 뭐밖에 없다? 학교생활 기록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제가 하나 얘기했죠. 우리 교과 항목 중에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있었잖아요. 그죠? 교과 과목 선생님이 우리 학생의 수업에서 수업에서 어떤 과정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뭐 우리 수행력이나 이런 것들을 평가하는 그 난이거든요. 서술에서 평가하는 난. 요게 굉장히 중요한 서류의 한 항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 교사 추천서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그 학교생활 기록부에서 8번 항목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응용, 행특이라고 하죠. 이 부분 또한 일종의 담임 선생님의 교사 추천서의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우리 서류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크게 이제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어떻게 평가하냐면요. 일단 인성을 좀 평가하고요. 발전 가능성을 좀 평가하고요. 학업 역량, 자, 그다음에 전공 적합성을 좀 평가한대요. 자, 밑에 이제 잘 나와 있듯이 회색깔이 진할수록 비중이 커진대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제 내신 성적 조금 들어가거든요. 근데 전 과목을 잘하는 아이들은 당연히 학생부 교과 전형을 좀 지원을 하겠죠. 그럼 학생부 종합 전형은 어떤 과목을 좀 잘하면 되냐면은 자, 여기 전공 적합성이라고 돼 있잖아요. 본인이 만약에 물리학과를 지원을 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무슨 과목을 좀 잘해야 될까요? 물리 과목 잘해야겠죠. 그리고 물리와 연관된 과학 과목 쪽 잘하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또 하나는 뭐 수학 과목 정도는 잘하면 좋은 평가를 좀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학생부 종합 전형이었고요. 자, 이 자료는요. 우리가 이제 수시 전형 크게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나눈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2021년도, 2022년도 자료는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2021년도 고려대학교 수시 입결이 뭐냐면은 입학 결과라는 뜻입니다. 입학 결과 자료가 자, 우리 자료를 여기다 좀 넣어놨어요. 이게 이제 70% 커트라인이라는 건 얘기는 전체 커트라인이 아니라 우리 전체 중에 70%에 해당되는 아이의 성적을 저기다 이렇게 지금 공개를 좀 해놓은 자료입니다. 고려대 입결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의 내신 등급을 봤더니 경영대학 경제학과 생명공학 신서재공학 다 1등급 중반 또는 자, 중후반 정도 1.5, 1.6, 1.7 정도 나오네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훨씬 더 자, 등급이 여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저희가 하나 또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건 어떻든 내신의 비중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고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자, 학과 있죠. 전공에 관련된 과목에 집중해서 학습을 자,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자, 또 전략을 하나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밑에는 이제 한양대학교 수시 입결 자료를 자, 제가 얻어놨어요. 그런데 위에랑 이제 비슷한 과를 넣었는데 조금 의아한 부분이 아마 생길 거예요. 자, 위에 고려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 자, 경영, 경제, 생명, 신소재 공학을 들어가려면 1.5에서 1.7 정도 돼야지 들어갔었어요. 그런데 한양대학교는 경영, 경제, 생명, 신소재를 들어가려면 세상에 1점대 초반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우리는 한양대보다는 고려대가 좀 더 우수하지 않나? 라고 아마 판단하고 있을 텐데. 그죠? 어머님들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또 외울 때 뭐 서영고, 서성한이 뭐 이런 식으로 외우잖아요. 서영고, 고려대학교 뭐 서열 세 번째 막 이렇게 지금 외우고 있는데 고려대학교가 훨씬 더 공부 잘하는 애들이 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에 아까 잠깐 배웠던 거 있죠? 수능 최저 학력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좀 잠깐 넘길게요. 여기 있네요. 자, 고려대학교와 한양대학교를 한번 찾아볼게요. 고려대학교는 어떻든 교과 성적, 내신 성적 들어가면서 이러한 성적을 충족해야지만이 합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한양대학교는 바로 여기 있네요. 여기. 보이시죠? 제가 이제 마우스로 동그라미 치는 부분 아마 보이실 겁니다. 한양대학교는 지금 뭐가 없죠? 수능 최저 학력이 없어요. 그러니 자, 우리 한양대학교는 주로 어떤 아이들이 많이 지원하냐면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신 성적은 훌륭한데 수능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이 바로 요 5개 대학, 한양대를 포함해서 이 5개 대학교를 아마 지원하지 않았을까. 그러다 보니까 고려대보다 내신 성적은 좋은 애들들이 단 고려대보다 수능이 안 나오는 애들이겠죠. 그죠? 그런 아이들이 지원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런 성적 차이가 나왔다고 예측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는 더하겠죠. 자, 이해되셨죠? 자, 다시 이제 그 페이지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까지 끝났고요. 정시는 간단합니다. 정시는요. 자, 여기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5개 항목 중에서 오로지 수능입니다. 이제 들어가는 게 조금 있긴 해요. 내신. 자, 2024년도 수능에서 정시 전형에서 서울대학교가 수능 성적뿐만 아니라 내신 성적을 조금 반영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좀 했어요. 뭐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서울대가 진행하면은 다른 학교들도 다 그렇게 진행하는 거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정시에도 내신은 조금은 반영되지만 그 비중은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정시는 수능 중심의 전형이다. 수능을 잘 보면 자, 정시에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대학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선발하는지에 대해서 자,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을 좀 드렸어요. 자, 이제는 앞으로 입시는 어떻게 변화할까요? 라는 자, 우리 질문에 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부분은 이제 변화되는 입시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 변화는요. 학종의 변화가 생긴대요. 그럼 학종이 뭐 줄임말이라고 했죠? 학교 생활 기록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줄임말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의 줄임말. 그래서 학종의 변화가 일어난대요. 2019년인가요? 대입 공정성 강화를 위한 뭐 어쩌고 저쩌고 여러 가지 막 내용들이 막 나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문제가 좀 이제 그때 막 불거지기 시작했죠. 막 고액으로 뭐 우리 학교생활기록부를 위조하고 막 이런 아마 일이 좀 있었던 거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자, 그 이후로 학교생활기록부의 평가 항목이 굉장히 많이 변해서 2024년도 이후에 자, 우리 아이들이 몇 년도에 자, 우리 수능을 자, 몇 년도 수능을 보냐면요.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2026년도 수능이고요.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2020 자, 우리 7년도 수능입니다. 중학교 1학년 아이들이 2028년도 수능이라고 해요. 2024 이후에 자, 우리 아이들도 해당될 겁니다. 학교 생활 기록부가 이렇게 바뀐대요, 지금. 자, 보시죠. 일단 인적 및 학적상 학교는 브라인드 처리해서 이 아이가 특목고인지 이 아이가 자사고인지 이 아이가 일반고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출결 사항은 변함없대요. 근데 이제 출결 사항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단어들은 없어졌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무단지각, 무단결석 없어졌습니다. 너무 이제 억양이 좀 세다 그래서 자, 뭐로 바뀌었냐면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인정이라고 바뀌었습니다. 자, 다시 무단이 뭐로 바뀌었다? 미인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미인정 지각, 미인정 결석. 그러면은 아, 이게 무단이구나라고 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무단 지각 3번이면 무단 결석과 맞먹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다. 이건 성실도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상 경력은요. 2024년도 수능 이후에 대입에 미반영됩니다. 아예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고요. 자격증 인증 4번도 미반영됩니다. 자, 창체 활동, 자율 활동,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 이렇게 4가지 활동이 있는데요. 자율 활동은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근데 동아리 활동은요. 자율 동아리라는 놈이 기존에는 예전에는 자, 연간에 1개는 쓸 수 있게 해줬는데 자, 2024년도 이 우리 아이들 때는 자율 동아리 미반영됩니다. 자, 자율 동아리가 뭐냐면요. 자, 동아리는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창체 동아리 또는 정규 동아리라고 해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동아리가 있고요. 자율 동아리는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본인들이 만드는 본인들의 자, 우리 뭐 진로나 적성에 맞춰서 만드는 동아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거 자체가 미반영된대요. 그리고 소논문 기재가 자, 우리 예전부터 좀 금지가 됐네요. 소논문은요. 영재교육원 다니는 아이들이 자, 연구 활동 뭐 기록문 또는 뭐 논문 기록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자체는 아예 금지가 돼요. 이거를 적는 순간 금지는 감점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봉사활동은요. 특기 사항은 미기재된대요. 예를 들어서 서술하지 않는다는 얘기요. 어디 봉사활동은 했다라는 건 있지만 자, 여기 가서 무슨 활동을 했어? 이런 거는 기재가 되지 않고요. 거기에다가 개인적으로 한 봉사활동은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거기에 대한 교과 학습 발달 사항을 보시면은요. 영재, 발명 교육, 자, 미반영된다라고 돼 있고요. 독서 활동도 예전에는 도서명과 저자까지는 적게 했는데 자, 적혀져 있지만 미반영된다라는 얘기고요.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행특이라고 하죠.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자,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 자, 우리 단어가 있죠. 자, 보시면은요. 보시면은 미반영이 있고요. 금지가 있고요. 미기재가 있어요, 어머니. 그죠? 보이시죠? 미반영은요. 이 뜻입니다. 기재는 되는데 반영하지 않습니다. 그 뜻입니다. 자, 금지는요. 아예 적으면 안 됩니다. 그 뜻입니다. 자, 미기재는 뭐죠? 아예 적지 않습니다. 요겁니다. 자, 이게 이제 무슨 의미가 있냐면요. 자, 예를 들어 수상 경력 말씀드릴까요? 수상 경력은 대입에 미반영된대요. 자,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 생활 기록부에 적혀져 있네요. 근데 자, 우리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아이를 뽑는 데는 반영하지는 않을 거예요. 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적혀져 있는 걸 보고 있는데 그거를 좀 주관적으로 좀 이렇게 해석하지 않을까요? 자, 요건 이제 물음표네요. 그죠? 그래서 미반영과 뭐 미기재, 금지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딱 보면 이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든 이렇게 대입 공정성 강화 때문에 학종이 전 변화되는데 학생부의 비교과 영역은요. 정규 과정 외에 모든 비교과 활동들은 대입에서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자체도 2024년도 수능 이후에는 폐지가 됩니다. 교사 춘서는 지금부터 없고요. 정시 전형은요.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 16개 대학 밑에 이제 적어놨어요. 상위권 16개 대학은 40% 이상 정시로 뽑아야 된대요. 사회통합 전형, 그러니까 사회적 배려 대상은 무조건 의무적으로 10% 이상 아이들을 자, 뽑아야 됩니다. 지역균형 선발은 10% 이상 권고한대요. 서울 지역은 해당 사항 없고요. 서울 이외의 지역은 무조건 그 지역 아이들을 10% 이상 뽑는 걸 권고를 하고 있대요. 논술과 특기자 전형은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서 폐지 유도한대요. 자,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다는 게 뭘 뜻하는 거죠?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그대로 유지하면 줄이지 않고 폐지하지 않으면 니네 재정지원 안 하겠다라는 뜻입니다. 당연히 없어지겠죠. 학종이 어떻게 변하는 건가요? 학종은 축소되고 있는 겁니다. 대입 공정성을 위해서. 네. 자, 그럼 이제 남는 게 뭘까요? 자, 남는 거는 자소서 없어지죠.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교사 추천서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정규과정 외에 모든 외부 활동들 다 없앱니다. 그럼 남는 건 딱 요거네요. 학생부에서 창의적 체험 활동 중에 자율 활동, 학교에서 우리 뭐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진로 활동을 뺀 나머지 학교에서 하는 활동, 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요. 뭐 리더십 해서 반장, 부반장 또는 회장, 부회장 또는 뭐 학생의 임원 이런 거 활동들이 적혀져 있는 것들은 자 그대로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동아리 중에서도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자율동아리 아이들이 개인적으로 본인의 진로나 적성에 맞춰서 자 만든 동아리는 자 아예 적을 수가 없고요. 학교에서 자 진행하는 정규 동아리, 창체 동아리만 우리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반장, 부반장 해야 되고요. 그죠? 그리고 이제 학종으로 들어가려면 그리고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동아리, 학교에서 아주 유명한 동아리 들어가려고 목숨 걸어야겠죠. 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교과 학습 발달 사항, 아까 잠깐 생활기록부에서 말씀드렸죠. 그 안에 보면은 세특이라는 게 있다고 했잖아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자, 그거 누가 적어준다라고 했죠?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거 과목 선생님이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거 되게 중요하겠죠? 그 부분의 비중이 아마 학종의 서류에서 50% 이상을 차지하지 않을까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남을 것이다. 자, 결국 이것도 교과 학습과 좀 연관되기 때문에 어떻든 학종도 교과 항목에 대한 비중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변하는 건요. 수능 영향력이 자, 우리 크게 변한다고 하네요. 자, 2021년부터 2022, 2023년도 자, 색깔별로 제가 정시 전형 비율입니다. 정시. 그 정시는 아까 수능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수능 비율이 얼만큼 증가하냐를 정시 전형으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그래프 보시면 서울대부터 쭉 몇 개 학교들을 제가 넣어놨고요. 어떻게 되죠? 증가하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정시가 지금 확대되고 있다. 수능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구나. 자, 숫자로 한번 나타내 볼게요. 자, 정시, 그러니까 수능의 영향력 한 40% 정도 되고요.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 한 10% 정도 뽑히네요. 자, 학생부 종합 전형은 약 30에서 한 40% 정도 지금 뽑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전형 중에서 딱 봐도 지금 누가 높죠? 우리 정시가 높구나. 그러니까 수능 비중이 커지구나라는 걸 이 자료만으로도 또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수능이 들어가는 게 정시만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까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라는 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능의 영향력은 정시만 있는 게 아니라 수능 최저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은 있겠죠. 자, 그것까지 감안한다면 적게는 50%. 자, 서울의 주요 대학교입니다. 자, 많게는 80%까지 수능의 영향을 준다라는 거예요. 자, 보셨죠? 그죠? 자, 이렇게 수능. 자, 그래서 철저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학령 인구가 또 변하고 있어요. 이 00년생부터 01, 02까지 뭐 우리 공부하는 인구 아이들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죠. 이때를 우리는 인구 절벽 현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 한번 뭐 뒤에 자료를 다시 한번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입학 가능 자원 추계라고 해서 이건 이제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은 자, 입학 가능 제일 끝에 있는 입학 가능 자원은 수능을 치르는 인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는요, 뭐 2000년도는 한 90만 명까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60만 명까지 됐다가 2019년도 50만 명까지 됐다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수능을 치르는 2026, 2028, 2027, 2028년도에는 4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이렇게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능을 치르는 인원이 줄어든다라는 건 결국은 자, 인서울할 수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될까를 한번 자료를 정리를 해봤어요. 자,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지금 모집 인원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까지밖에 못했지만 그 이유를 이제 예측할 수 있겠죠. 일단 2019년도에 자, 모집 인원과 우리 수능 치르는 인원을 가지고 자, 들어갈 수 있는 비율을 측정을 해봤더니 계산을 해봤더니 2019 학년도에는 7.7%가 나온대요. 자, 쭉 계산했더니 2023년도에는 13.1%까지 자, 이 인원, 그러니까 시험 보는 인원 중에서 13%까지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다고 하네요. 이걸 등급으로 따지면요. 2019년도에는 2.5등급 정도까지 아이들이
자, 2등급 중반까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들어갔는데 2023년도 수능에서는 한 3등급 초반 정도까지 초중반까지는 자, 우리 들어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예측하건대 2026년, 2027년, 2028년도에는 대학의 모집 인원은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지금 이공계가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집 인원은 계속 늘어날 텐데 입학 가능 자원은 계속적으로 줄어드니 자, 우리 이제 들어갈 수 있는 서울에 있는 15개 대학을 들어갈 수 있는 등급은 이거보다 훨씬 커져서 세상에 3등급 후반까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네요. 좀 희소식이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학력 인구의 변화로 자, 들어갈 수 있는 등급 자체도 조금 변한다라는 걸 또 알 수가 있고요. 자, 수능을 통합 수능을 본다고 하네요. 자, 올해부터 이제 진행을 했죠. 2021년도 수능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재작년에 봤던 수능이죠. 2021년도 수능은요. 이제 수학 과목을 딱 보세요. 수학 과목을 딱 보니까요. 문과와 이과가 딱 나눠진 상태에서 자, 수학 시험을 봤어요. 자, 이건 이제 뭘 뜻하는 거냐면은 이과는 이과대로 이과 아이들만 모아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나눴어요. 자, 문과는 문과 아이들끼리 수학 시험을 봐서 1등급부터 9등급까지 묶었어요. 자, 문과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보다 수학 못하잖아요. 근데 이과에 영향을 받나요? 전혀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21년도 수능까지는 그랬었어요. 근데 작년 수능부터 2022 수능부터 자, 우리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문이과 통합 들어보셨죠? 문이과 통합 수능이에요. 자, 이 말을 다시 얘기하면은 문과랑 이과랑 수학 같은 경우 설명해 드릴게요. 문과, 이과 다 합쳐서 자, 1등급, 2등급 해서 9등급까지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미 나눴고요. 이번 수능에. 당연히 누가 압도적으로 1등급을 할까요? 우리가 예상대로 이과 아이들이 1등급을 많이 차지하겠죠. 그죠? 그런 상황들이 좀 생기고요. 자, 거기에다가 또 선택형 수능을 또 진행하죠. 보세요. 국어 같은 경우 공통 과목이 있고요. 독서 문화. 선택 과목으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하고요. 수학 같은 경우에도 수원수투가 기본적으로 공통이고요. 선택 과목으로 확통과 미적과 기하를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게 해서 선택 과목에 따라서 유불리가 또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2 수능에는 제일 밑에 제가 요걸 좀 넣어놨죠. 보이시죠? 2022 수능에는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교들은 자연계열, 그러니까 이과 애들이죠. 이과 애들의 수학과 탐구 선택 과목을 지정을 해줬죠. 수학은요, 선택 과목 중에 미적분, 기하, 확통 중에서 최소한 미적분, 기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 탐구는 무조건 사탐은 안 되고 과탐, 과학 탐구를 해야 돼. 라고 지정을 해놨어요. 말이 문이과 통합이지 겉으로는 문이과 통합이지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은 이미 수학에서 과학에서 문과 이과는 좀 나눠져 있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통합 수능에서 우리가 예측된 대로 이렇게 성적이 나와 버렸어요. 수능 수학 1등급 이제 2022 수능 수학입니다. 1등급 누가 다 삭스리했다? 이과 아이들. 자, 보세요 밑에 미적분 선택한 아이들이 1등급 중에서 78.4%를 차지했고요. 기하, 미적분과 기하가 아까 자연계열 아이들이 선택해야 된다. 서울에 있는 대학교들 그렇게 지정했다라고 했잖아요. 기하가 10.8% 나왔고 이 두 개를 합쳤더니 세상에 거의 90%가 1등급 중에 90%가 이과생이라는 거예요. 자, 문과생들 확률과 통계를 선택했고요. 고작 한 10%, 11% 정도밖에 안 나온다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수학을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이과 계열 쪽으로 좀 선택해서 좀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 이제 그런 상황도 생겼죠. 문이과 통합이다 보니까 이과 아이들이 문과로 전향해서 원서를 접수해서 합격률을 또 굉장히 높였다. 뭐 이런 건 집어넣지 않았지만 그런 또 수능의 변수도 발생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 이제 영어의 반란이라고 제가 넣어놨어요. 어머니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앞 페이지 잠깐 수능 과목 보시겠죠. 수능 과목 보시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들어가죠. 필수죠. 자, 사회과학, 사탐과 과탐 있고 직탐. 직탐은 이제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 직탐을 보죠. 그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 문과 아이들이 많이 보는 과목인데 절대평가라고 지금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 있는 부분 있잖아요. 2022 수능 보니까 절대평가에 뭐가 들어갔냐면 영어가 들어갔고 한국사가 들어가 있고 제2외국어, 한문이 들어가 있어요. 자, 영어는 절대평가예요.
자, 절대평가가 뭐냐? 제가 그다음 페이지 이렇게 넣어놨어요. 상대평가는요. 점수에 상관없이 순위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명을 기준으로 1등급이 4%죠. 2등급이 11%, 3등급 23% 해서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절대평가는요. 이제 영어 등급 말씀드릴게요. 1등급은요. 100점 만점 기준으로 90점이면 1등, 90점 이상이면 1등급, 80점 이상이면 2등급. 이런 식으로 지금 등급을 나누는 거예요. 그럼 다시 이제 앞에 보면요. 2021년도, 그러니까 작년 수능이죠. 재작년 수능이죠. 재작년 수능에는요. 90점 이상인, 그러니까 1등급을, 영어에서 1등급을 받는 아이들의 비율이 12.66%가 나왔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작년 6월 모평, 자, 이제 모평이라는 건 모의평가라는 겁니다. 어디서 보는 거냐면요. 교육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수능을 출제하는 곳에서 6월하고 고3, 9월에 이렇게 수능이 나올 거야라는 모의평가를 좀 치러요. 그래서 비슷하게 이제 수능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 모의평가 성적을 봤더니 세상에 1등급이 5.51, 6월은, 9월은 4.87. 어마어마하게 낮게 나왔어요. 절반보다 훨씬 더 적게 나왔어요. 자, 결론적으로 수능에서는 6.25%. 자, 2021년도 수능과 2022 수능을 비교해 봤더니 절반까지 1등급, 그 90점 이상인 아이들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의 반란이라고 지금 넣어놓은 거예요. 절대평가인 수능 영어는 우리는 쉽게 생각했는데 세상에 1등급 비율을 이렇게나 거의 뭐 4%에 가깝게 자, 뚝 떨어뜨린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죠. 바로 이겁니다. 2022, 자, 우리 그 모의평가부터 EBS, 자, 실제로 영어는요, 아이들의 학습 부담을 줄인다고 해서 EBS 수능 특강, EBS 수능 완성에서 연계율을 70%까지 높였었어요. 근데 그거를 2022,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아이들부터 50%로 줄였고요. 더 중요한 거는요, 그동안은, 그 예전에는 직접 연계였었대요. 직접 연계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면 지문이 그대로 나왔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자, EBS에 있는 EBS 수능 특강에 있는 지문이 그대로 나왔대요. 그대로 나와서 아이들 문제를 풀게 했대요. 그러니 지문 자체를 외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작년 아이들 고3부터 간접 연계로 딱 이렇게 바꿔놨더니 영어 등급이 자,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영어 학습 우리 다시 한번 재정비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입시들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변하는 입시에서 우리는 마지막입니다. 이제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자,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상위 15개 대학을 합격하기 위한 입시 전략, 그래서 제가 한 5개 정도를 오른쪽에 넣어놨어요. 자, 첫 번째, 수시든 정시든 수능의 영향력은 되게 커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학습 방향은 앞으로 수능을 배제하고 내신 쪽으로 가서는 내신만 자 우리가 학습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역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고 그 비중이 또 생각보다 굉장히 높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걸 위해서 내신 공부하면서 자, 수능 공부 또한 철저하게 좀 진행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러니까 수능의 영향력을 좀 향상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어떻든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일단 내신을 잘 받고 볼래라고 써놨어요. 무조건 일단 내신은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게 일단 중요하겠죠. 자, 전 과목을 하기가 어렵다라면은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또는 학과에 자, 우리 그 연관된 과목들이 있죠. 그 과목은 최소한 1등급, 2등급은 나올 수 있도록 학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교생활기로 자체가 굉장히 축소됐죠. 항목이. 그죠? 그래서 중요한 항목이 세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세특이 50% 이상의 비중을 차지할 수 있으니 이 세특, 그러니까 교과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계획부터 그다음에 그 과정, 결과까지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는 자, 그런 학습 상태를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번째, 진로와 적성은요. 중학교 때 결정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는요. 본인이 결정한 진로에 따라서 전공 적합성 활동에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이제 교과든 비교과든 본인의 전공에 적합한 활동들을 통해서 생활기록부나 또는 성적에서
대학에 어필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비로 학생부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영어의 반란 아까 말씀드렸죠? 영어 절대평가의 비중이 절대평가로 우리는 그동안 비중이 작아졌습니다. 영어 어떻든 공부하는데 조금 가벼워졌습니다라고 얘기했던 것들이 이제는 EBS 직접 연계율에서 간접 연계율 비율도 적어지다 보니까 영어 1등급 비율이 굉장히 많이 낮아졌어요. 그 말은 영어 공부 다시 한번 재정비해서 우리 영어에도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